저번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에 뛰어든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등이 모두 은을 싸들고 와서 중국의 차 도자기를 사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은이 중국으로 모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 은을 주인공으로 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106쪽, 프린트는 27번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전 세계 은이 이제 막 중국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과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이 이제 명청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거래에서도 은의 사용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은의 사용량이 더욱더 늘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창장강 하류 지역이 이전에는 곡창지대였다가 명청 때에 와서는 상공업지대로 발달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강남 이제 창장강 하류 지역에 이 수저우나 뭐 상하이나 항저우 같은 이제 거대한 상업 도시가 등장하고, 또 중소규모의 시진들, 자연 발생적인 상업 도시를 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하니까 이 은 사용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이 은을 매개로 한 이제 세금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와 그리고 사람에 대해 내는 세금, 이 두 종류를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을 실시를 하고, 청나라 때에는 이 정세를 지세에 포함을 시켜서 아예 한 종류로 세금을 걷게 하는 지정은제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죠?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가 아니라 이 중국이 자연스럽게 은본위 화폐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시에 이렇게 중국으로 은이 몰리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꼽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중국이 당시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출품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특히 서양 상인이 사고자 했던 도자기, 차, 비단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산 물품이었고, 또 은의 가치가 유럽에서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몇 배 높았냐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혹시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각 국가의 물가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측정하는 맥땡땡의 빅맥버거 가격,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생겨난 지수인데요. 곧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맥을 사 먹는 것보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를 이제 놀러 가서 이제 빅맥을 사 먹으면 더 저렴하다는 거죠. 뭐 한 개 값으로 두 개를 먹는 거죠. 우리나라 한 개 값으로는 동남아에서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럼 여러분도 빅맥 많이 먹고 싶으면 동남아로 진출하면 되겠죠. 마치 은을 싸들고 중국으로 진출한 이 서양 상인들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조선으로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이 지세, 또는 밭전자를 써서 전세, 토지 지자를 써서 지세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산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수단이죠. 왜냐하면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관리가 가서 눈으로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두 번째 세금은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이라고도 하고 공물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정에서 나라에서 이제 제사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등등 여러 행사의 명목으로 이런 사과나 배나 꽃감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걷는 행위가 바로 이 공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과가 나는 땅에다가 사과를 걷고 뭐 배가 나는 지역에서 배를 걷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마을 단위로 배를 뭐 열상자를 뭐 이제 진상해라라고 하면 각 집집마다 그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 이제 공납의 부담을 졌었던 거죠. 마을 단위로 이게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은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엄청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 광해군은 이 공납을 토지가 있는 백성들에게만 내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납을 전세에 포함시키는, 그래서 땅이 없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실시를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금 제도가 바로 역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제 공사나 또는 군대나 이런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 있죠. 그죠? 그런 곳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군역이나 요역이 있어요. 요역이 여러분이 하는 공사 이런 거 해주는 거죠. 토목공사. 그래서 만리장성 축조하고 대운합하고 이런 게 이제 역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역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16세에서 보통 60세 이하의 성인 남성들이 군대 가기도 좋고 이게 공사를 지키도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역은 이 성인 남성들에게 부여되는 세금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세금의 이제 내용을 흥부와 놀부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놀부는 지세를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놀부는 땅이 많으니까 지세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흥부는 아들이 많으니까 역의 부담이 큰 거죠. 그리고 놀부와 흥부는 동일하게 공납의 부담을 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나라 때 실시했던 1조 편법이라는 게 여기 보면 차근차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조세와 요역의 항목을 통합해서 토지 면적과 장정수, 그러니까 지세와 토지에 대는 세금, 지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성인 남성을 정남이라 불렀거든요. 성인 여성은 정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정이 여기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남에게 이제 이 세금을 부여했다 해서 이거를 정세라고 합니다. 정세. 그래서 지세와 정세로 두 종류로 통일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로 1조 편법입니다. 1조 편법.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 때 와서, 특히 청나라 황제 강희제 때 와서 보니까 이 지세는 이제 관리들이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세는 흥부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아들 한 명이라도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막 관리가 조사하러 나가면 화장실에 막 숨기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 와서는 이제 개간할 수 있는 토지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져요. 여러분 기억나죠? 창장강 하류에 있었던 이제 그 곡창지대가 명나라 때에서는 창장강 중류로,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창장강 상류로 올라간 데 있었잖아요. 경작지가 커지면서 이 지세의 규모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 이거는 뭐 의미 없다 해서 정세를 없앤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합쳤다는 것은. 그래서 1조 편법과 다르게 지세와 정세를 합쳐서 원웨이 하나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지정은제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인구 증가할 때 이런 이제 세금 정책들이 결국 인두세인 정세, 노동력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없앰으로써 백성들이 이런 출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데 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 통용됐던 은이 바로 이거예요.
마제은이라고 해서 말발굽 모양의 이제 그 말발굽을 찍은 듯한 모양의 은을 이제 통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흘러오는 이제 에스파냐 화폐도 많이 이용이 됐는데 순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그람수에 맞게끔 이 동전을 잘라서 이제 세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한국 가보도록 할게요. 좀 세금 제도가 나와서 어려웠죠, 그죠? 자, 한국도 우리가 여기 교과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로부터 은을 이제 조공해라, 바쳐라 라는 압력이 있어가지고 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광을 있는 걸 숨기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은광 개발을 꺼려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 16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이 단천에서 은광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함경도 단천에서. 거기다가 이 단천에서 이제 어떤 법이 개발이 됐냐면,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납 연자에 은자를 써서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연은분리법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요, 그죠? 그래서 은 생산이 조금 늘어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은이 화폐의 기능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언제? 임진왜란에 와서. 왜? 그때 당시 명나라 군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을 매개로 한 유통 경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급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여러분 기억나요? 이제 청나라에 홍삼 팔고, 그리고 일본에 홍삼 팔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내상이, 우리 이거는 이거 프린트에 있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내상이 일본으로부터 이 비단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비단과 인삼, 홍삼을 팔고 은을 수입을 받고, 그런 다음에 조선에서는 또 은과 인삼으로 중국이 비단을 사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은이 이제 한국의 내상에서 송상에서 만상으로 가는, 그래서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은이 흘러가는 이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여기도 줄 긋고 가면 17세기 이후 인삼과 중국의 비단을 일본에 팔고 그 대금을 은으로 받아 또다시 중국으로 반출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게 되었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이에요. 자, 일본은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를 봐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일본은 이제 은광이 발견되었던 신대륙 아메리카와 더불어 당시 세계에 은을 공급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요. 여기 교과서에서 나와 있듯이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은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일본의 은광 개발은 이 100년간의 전쟁이 있었던 그 센코쿠 시대부터 야금야금 이루어져 왔는데, 다이묘들이 개발한 은광을 이용해서 서양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사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한 다이묘들이 전국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는 방법이 이제 빠르게 넓혀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특히 일본에서 이런 은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던 회치법,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법을 뭐라 했었죠? 네, 연은분리법. 이것이 도입이 되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연은분리법이 이와미 은광,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은광이에요. 이런데 이제 접목이 되게 되면서 은생산량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일본의 전국 통일, 조선과의 임진전쟁, 이런 것 뒤에는 이런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이 청나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청나라가
반청 운동을 했던 이제 정성공 세력들, 대만의 정성공 세력들을 진압하고 천계령을 해제했죠. 국가의 경계를 이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값싼 은을 얻고자 일본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에도 막부가 열어둔 나가사키 항에 이 청나라 상인들이 대규모 입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은 양의 은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본 에도 막부에서는 1715년 중국 상인에게 입항 허가서인 신패를 발급하고 입항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자료에 보면 선생님이 연은분리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동아시아에서 교역을 통해 은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되었던 신패 또는 슈인장 또는 감압과 같이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에서 이루어진 통제 정책과 또 그 틈새를 비집고 성장한 중개무역 국가 류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